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4일에 있었던 최서원 피고인 그리고 안종범 피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 세 분에 대한 결심 공판. 결심 공판은 뭐냐면은 결국 검찰이 그 사람들의 죄를 제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면전형을 구형한다. 검찰이 형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그 결심 공판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아 씨 안녕하세요. 예. 그날 진아 씨도 그 법정에 계셨죠? 네. 그날 저희는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날 재판은 피고인이 3명입니다. 피고인이 3명이니까 일단 검찰이 소위 논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이제 소위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이제 소위 바로 논고, 구형까지 막 들어갈 줄 알았는데 김세윤 재판장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재판 시작을 소위 결심 공판을 한 게 아니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소위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재판장이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 이미 메모를 쫙 해오신 걸 갖고 하나하나 읽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은 동의하십니까? 그때 동의 의견을 다음에 밝히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거부터 자, 이 증거에 대해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유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이래 동의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세훈 재판장이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해 오셔가지고 일일이 그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국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들 그걸 김세훈 재판장은 놓치지 않고 그날 와가지고 다 짚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전에 뭔가 이 형량, 구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이제 오후로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논고가 시작된 것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쨌거나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3명의 아주 그래도 거물급 피고인들이 등장했으면은 적어도 박영수 특검은 한번 모습을 보이는 게 저도 참 그 봉급 받는 입장에서 그래도 월급값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그날 또 박영수 특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성욱 특검보가 나왔습니다. 그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한 30분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자 입장에서 이래 논고를 할 때 야, 좀 감동적인 어떤 멘트 그리고 어떤 추상 같은 그런 어떤 꼬지람 이런 걸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특검보 얘기가 이 사건은 뭐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고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검찰을 비난했다. 뭐 반성의 여지가 없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감동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어떤 멘트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특검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검찰에서 3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 논고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검찰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건 뭐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월 29일 날 2016년 9월 29일 날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그 성스러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언론사에서 JTB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언론사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참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구나. 걔가 뭐 약간 김이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불우이웃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체의 사회공헌기금이다. 근데 이 돈을 최소한 피고인이 떼먹었다. 그리고 최소한 개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 저도 이 표현을 들으면서 공소장이나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수백억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소위 555억이라든지 430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백억 원이 이런다. 그것도 들으면서 저도 아우 저것도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지금 뭐 또 여전히 그 감성몰이 한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특히 그래 저도 예.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는 순간에 아니 사실도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뭐 아주 추상 같은 그런 농구는 전혀 없고 그러면서 세 명의 검사가 나와서 쭉 하는데 어떤 검사는 막 뜨듬뜨듬해요. 그래서 저는 어이 저분은 진짜 이거 농구문 또 안 읽고 왔는지 그것도 보면서 하는데도 뜨듬뜨듬해가 제가 참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뭐 저희들한테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날 뜨듬뜨듬해서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정글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글한 느낌은 안 들고 과연 진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뭐 재판 1년 했는데요. 작년 1년 전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딱 검사 이제 두 사람이 먼저 하고 세 번째 이제 고영공 검사가 자기 이제 그 농구를 쭉 하고 난 뒤에 소위 이분이 구형량을 읊은 분이 이제 고형공 검사가 소위 그 구형량을 이제 읊었습니다. 그럼 고형공 검사는 누구냐? 서울지검 특수일부 부부장입니다. 특검에도 파견 나갔고 지금 또 서울지검 특수일부 부부장이면서 최소한 피고인에게 아니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당신 3족을 멸하겠다 윽박지른 그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이제 최소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1185억 막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징역 25년은 저도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벌금이 1185억이라고 하기에 저도 저게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물론 이제 특가법이 의하면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금액의 2배 내지 5배를 소위 벌금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건 병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1185억일까? 그러니까 검찰의 계산법이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삼성에서 433억 2,800만 원을 받았고 롯데에서 70억을 받았고 SK에서 89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삼성 이 출연금 이게 어디 있습니까? 미라고 K스포츠 재단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70억 그날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검사 이 농구 들으면 참 놀랐는데 처음에 최소한 피고인이 롯데 70억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70억으로 깎았다. 저도 70억 요구 처음 들었는데 그러는데 그럼 롯데에서 70억 줬습니다. 누구한테 줬냐? K스포츠 재단입니다. 70억은 K스포츠 재단으로 갔고 K스포츠 재단에서 다시 롯데 쪽으로 70억을 돌려준 겁니다. 이게 갔다가 다시 돌려준 거고 그다음에 SK 89억 이거는 미수에 그친 겁니다. 소위 박은영 고영태 일당들이 89억을 어떻게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SK에서 저항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대통령 뜻이 맞는지 이상하다. 우리 인정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없는 걸로 합시다. 걔가 미수에 그쳤던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까지 다 넣어가 이 소위 1185억이에요. 자, 이 벌금은 선고가 확정되고 한 달 이내에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인 같으면은 하루 노역을 10만 원을 벌금 10만 원 안 내면 하루 노역입니다. 근데 최소한 피고인이 1185억이에요. 그러면서 노역은 3년을 초과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피고인은 하루에 하루 노역이 1억이란 이야기예요. 1억도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뭐 황제 노역 계산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황제 노역을 그 뭐 최소한 피고인이 그래 할 입장인데 근데 그리고 그 추징금 79억인가? 이렇게 있다는 이거는 추징금 뭐냐 범죄 이익이에요. 이게 범죄 이익인데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코아스포츠 승마 관련해 코아스포츠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그 금액이에요. 받은 금액인데 이 중에 36억 원은 말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지금 36억 말값 그거는 빼고 하면 한 36억 정도 남는데 이미 이제 검찰은 이 미성빌딩에다가 79억 감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이 확정되면 그는 추징금을 갖고 가겠다 하는 건데 자 진아씨 보시기 이 벌금과 추징금이 인정될까요? 법원에서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검사들 얘기 들으면서 네. 진짜 이거 재판해오면서 증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판명이 됐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1년 전에 했던 그대로 읊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따라가지고 아마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 법원을 한 번이나 갖고 판결만 받아본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판결문에 보면 금액은 말입니다. 몇 원에서 몇 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게 몇 원만 틀려도 판결문을 다시 써야 되고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세윤 재판장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엄격한 분이에요. 사실관계 밝고. 그래서 저는 벌금과 이 추징금 부분도 물론 이게 몇 년 행위 놓을지도 궁금하지만은 벌금과 추징금 부분도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영공 검사 구형을 탁 하니까 바로 이영재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딱 합니다. 무슨 문제제기냐?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검찰은 하나의 수사기관이다 이야. 특검이 소위 최소한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 재판에 해부한 사건은 특검에서 소위 구형을 하라 이거죠. 특검이. 그리고 검찰에서 최소한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구형을 해라. 따로 구형을 하고 선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면 되는데 왜 두 사람 합쳐서 해버리느냐. 이건 위법이다. 딱 소위 절차의 문제를 딱 제동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윤 재판장께서 조금 계시다가 특검과 검찰이 서로 합의해서 그래서 합산한 구형량이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영재 변호사가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 위법, 절차 이 위법성을 판결문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이제 소위 이경재 변호사께서 이제 변호사의 최후 진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영합하는 언론과 정치검사 그리고 이에 편성하여 자신의 자신의 죄를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장님의 배려에 따라 가지고 고영태 등의 기획폭로 대화가 담긴 김수현 녹음 파일 38개가 이 법정에서 현출되었고 틀어져가 다 기록되었고 또 1년여의 검찰과 소위 실랑이 끝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녹음 파일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이 이 결심에 임박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참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인 최소한 피고인을 경제 공동체 내지 이익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이 사건에서 특검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을 그 다음 지적을 합니다. 피고인 최소한에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지 않으면 3족을 멸하겠다고 윽박지른 가혹행위.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에만 전념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한 고영태의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가지고 변호인들로부터 형평수사를 해달라는 그 항의를 받은 일. 다음에 특검이 그 브리핑을 빙자해. 그러니까 특검 브리핑은 오늘 누가 참고인으로 옵니다. 오늘은 누가 피의자 신분으로 옵니다만 이야기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죄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범죄 사실 이런 거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 특검은 브리핑을 빙자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못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한 점 이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닙니다. 이런 게 헤아릴 수 없다. 그
그러면서 이제 이인재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는 피고인 최소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고 김희종 등이 사용했음이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분석과 관련 증거에서 확인되었고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소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마지원 계획은 뭐냐? 승마계의 문제인물 박원호가 이건 기획 추진했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회장과 최소한 피고인은 그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뇌물 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숨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민주노총에서 이 사건을 원격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 수사의 그 있었던 일들을 딱 하고 난 뒤에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립니다. 이인재 변호사께서 내년은 그러니까 201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70년째 되는 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겪었고 지금 또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어느 국가의 멸망은 외적의 침입, 외부의 침입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에 있다는 교훈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수사니 구속재판 이런 걸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께서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약속이 검찰 측에서 1시간 하면은 변호인 또 1시간 해요. 근데 최소한 피고인의 경우에 변호인 4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두는 이경재 변호사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받아 가지고 다른 3분의 변호사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가 이 4명의 드림팀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권영강 변호사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 김종, 장시호, 안종범 진술은 허위와 억측 그리고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없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김종과 장시호가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 2사람만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그걸 지적하고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왜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최후 변론 시간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권영강 변호사가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출신인 최광유 변호사께서 최소한 피고인은 안종범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을 뿐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 통한 적이 없다. 이거는 다 입증된 사실이다. 자, 최소한 피고인이 미르재단 설립에 안종범하고 공모한 증거가 없다. 재단에서 월급을 받거나 재단에서 돈을 빼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짧게 5분씩 해서 15분, 이경재 변호사 45분 합쳐서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태희 변호사 이제 최후 변론이 아주 이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오태희 변호사 보니까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이 본 변호인은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피고인이 억울하다든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탁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날 들으셨죠? 네. 그 뭐 소외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법률적인 거는 이경재 변호사님 다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이어지는 대목 그거예요. 본 변호인은 13개월 전에 1년 전에는 피고인 최소원을 전혀 몰랐습니다. 온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어떤 형편없는 여자인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었던 그 느낌, 본 변호인도 그 느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때와는 천장지 차이입니다. 예.
형편없는 마녀 사냥에 속절없이 당하고도 변명이나 방어권조차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린 당시에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1년 전에는 미쳐 돌아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다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최소한 피고인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그저 숨이라도 편하게 숨이라도 쉬게 해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태희 변호사의 이런 소회를 탁 비력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우리는 최소한 피고인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제 작년 이맘때 온 나라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그런 최소한 피고인이 아니다. 1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크게 관계없다는 거, 이 사건에 무관하다는 거,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억측, 허위 주장, 증거도 없는 이 사건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거예요. 최소한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 참 연약한 한 여인이 조금은 우출되었던 그 심정과 그 행동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오태희 변호사가 호소를 합니다. 그 피고인은 작년 이맘때에 낙인 찍힌 그런 마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줌마였다는 사실을 그걸 오태희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탁 가니까 종교개혁 딱 나옵니다. 기독교 신학이에요. 법정에서 이 종교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재판장이 기독교 신자라면 모르되 만약 불교 신자라면은 성경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재판장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 이런 얘기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누구 때문이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말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신의 뜻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한 신의 뜻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신의 뜻이며 피고인 최서원을 향한 신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배석 판사님 제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 중 신명기 1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태희 변호사가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는 구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장님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재판장님의 판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희 변호사가 이제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태희 변호사께서 이제 마지막 최고 변론에서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실관계, 팩트를 혹시 재판부나 검찰이나 변호사가 놓치고라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하면서 탁 언급한 하나가 최소한 피고인의 가족이 사이비 종교라는 세간의 불신, 그 불신 딱 지적합니다. 자, 오태희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신앙심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최소한 피고인의 부친까지 끌어들여서 온갖 비난을 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아는 최소한 피고인은 강남의 한 교회에 적을 둔 평범한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딸 정유라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은 나이 40에 정유라를 출산했습니다. 정유라의 은행이었다든, 그러니까 정유라의 은행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죠. 은행이었다든, 최소한 피고인에게 있어서 정유라는 금지 오격과 다름없는 딸입니다. 그런 딸이 2015년 5월 8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이 태산할 겁니다. 정유라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 최소한 피곤의 심정도 여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은 딸 정유라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보내가 그곳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척이나 진짜 동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간 뒤 정유라는 이종 사촌 언니 장시호 집에 거기에 짐을 풀었는데 장시호의 박대 때문에 얼마 머무지를 못하고 거처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지적합니다. 이것이 2015년 5월 8일 그러니까 정유라 출산을 전후한 때의 상황입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사단 법인체로 설립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인 2015년 7월 14일입니다. 정유라가 5월 8일 날 출산했고 영재센터는 7월 14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만약에 최소한 피고인이 장시호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야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언지를 주었다거나 또는 약속을 했다면 장시호가 해산을 앞둔 정유라를 구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십시오. 결국 정유라 해산 무렵에 최소한 피고인과 장시호 관계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상의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최소한 피고인하고 무관하게 설립된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피고인하고 정호성 비서가 통화 혹은 대화 녹음 파일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 CD 모두가 2013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다. 2013년은 뭐냐? 박근혜 정부 초창기의 것이다. 최소한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통령 비서실의 인선이 완료되기 전인 연말 무렵까지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 작성에 있어서 특히 여성적인 취향의 문구 수정에 약간의 조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2013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유라의 문건 사건을 보도하면서 최소한 피고인은 스스로도 몸가짐을 조심했지만은 청와대에서도 최소한 피고인과의 관계가 노출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과 검찰이 정호성과 최소한 피고인 간의 2013년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특검과 검찰이 그 정도 2016년도 작년에 3년 전의 그 통화 기록을 입수할 정도라면은 2014년, 2015년, 2016년의 통화 기록은 왜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그 정도 수사 잘하면은 그거 입수해가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입수하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2014년 이후에는 최소한 피고인과 정호성 간에 빈번한 통화가 없었다는 거,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과 최소한 피고인 간의 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연설문과 말씀 자료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그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지원해달라거나 누구를 장관으로 첨가한다는 그런 말들, 자, 녹음 테이프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습니까? 그런 연설문과 말씀 자료, 이런 주고받은 대화를 국정농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특검과 검찰의 예단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관계, 왜 정호성 피고인이 소위 말해가 뭐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는 구조도 어쩌고 하는 거 2013년 통화 내 보면은 딱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지. 그거만 갖고 거대한 국정농단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있다면은 2014년, 15년, 16년 그 통화 내력도 검찰이 다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최소한 피고인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럼 유죄냐 무죄냐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일 것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확인해 보자는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오태희 변호사가 이제 인용합니다. 그게 2017년 올해 1월 10일 판례인데 내용은 뭐냐? 이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의해가 사실을 증명할 때 사실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선고한 그 판례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이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방법에 의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께서도 이 치밀한 관찰력 그리고 냉철한 분석력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 제가 이경재 변호사께 여쭤봤어요. 오늘 25년 징역 25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면서 딱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징역 구형할 줄 알았다. 근데 왜 저 특검과 검찰이 왜 약한 모습 보이지? 그냥 우습디다. 물론 최소한 피고인의 그 징역 25년 구형이란 거는 이건 구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검찰의 구형은 그거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 검찰은 뭐 무기징역 때려도 되고 소위 징역 1년을 때려도 되고 징역 4월을 때려도 4개월을 때려도 됩니다. 그거는 구형을 해도 됩니다. 구형을. 결국 선고는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세훈 재판장이 그 선 판결문하고 그리고 김세훈 재판장이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바로 결심을 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사건들 다시 한번 메모에 온 걸 갖고 꼼꼼히 점검하고 난 뒤에 결심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들어갔었는데요. 수요일날 검찰들이 또 한번 그동안의 사건을 쭉 한번 훑어줬었어요. 근데 그때 또 동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경재 변호사가 공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했다가 이제 동반자로 바꾼 거예요. 계속. 그랬고 또 헌인마을 개발건이 또 나와서 또 이경재 변호사랑 최순실가 공격을 했고요. 제가 느낀 거는 검찰이 밀리니까 온갖 걸 다 갖다 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공소사실이 확정된 겁니다. 그럼 가면 되는데 왜 새로운 걸 자꾸 내고 왜 나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농고를 들을 때 저도 참 떠듬대고 진짜 가슴에 닿지도 않고 뭐 추상 같은 그런 날카로움도 없고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최소은 씨가 얘기를 하면서 안기부 특별 특수활동비 그거 가지고 나를 몰다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청와대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또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제가 안종범 업무수첩은 태블릿 PC와 못지않은 진짜 그것도 요물입니다. 그 안종범 업무수첩의 미스테리와 그 비밀 그리고 그 업무수첩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시각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